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삼국의 성립과 발전 두 번째 시간 백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고구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5강이 되겠죠. 그 백제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보면 이렇게 고구려가 성립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번 시간 내용을 복습을 해보면 소수리망 때 중앙집권국가가 완성이 됐죠. 이때 완성이 됐고, 사실은 태조왕 때 먼저 중앙집권국가의 깃털이 마련되었고, 고국천왕 때 더욱더 발전하였더라. 태조왕, 고국천왕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수리망 때 중앙집권국가가 완성되어 이를 바탕으로 강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보셨다면 오늘은 백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대로 백제의 삼국의 성립과 발전 중에 백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기를 갖다가 한번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역시 6세기로 이렇게 나눠서 봅시다. 백제 같은 경우는 언제 건국되었느냐? 기원전 BC 18년에 온조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국되죠. 그런데 역시 온조도 이동해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죠? 고구려 사람이죠. 그래서 온조도 역시 고구려 사람으로서 백제 같은 경우도 역시 유이민 집단과 토착민 집단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더라. 하지만 역시 나라의 건국주도 세력은 어떤 세력이 되겠다? 유이민 세력이 되는데, 특히 어디에서 내려온 세력이 되겠다? 고구려에서 내려온 세력이다. 이를 잘 나타내주는 유물이 있는데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바로 어떤 유물이 있느냐? 서울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란 것이 있겠더라. 고구려 초기의 무덤 양식을 보면 돌무지 무덤이고, 백제의 초기 무덤 양식도 돌무지 무덤인데 대표적인 유물이 서울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덤 양식이 동일하여, 즉 서울 석촌동 돌무지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실은 뭐냐? 바로 백제 건국 초기 세력이 고구려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꼭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수도를 갖다가 정했던 것은 한성이 되겠습니다. 한성. 위례성이라고도 하고 한성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역시 백제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물러 있었겠죠. 초기에는 이 온조가 마한 지역으로 내려와 백제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세우고 점점 세력을 확대하여 마한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목지국을 갖다가 정벌한 이후 나중에 마한 전체를 장악하고 이후 그 마한이 이렇게 백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제가 중앙집권국가의 깃털을 마련했던 시기는 언제냐? 3세기 때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보시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태조왕 때 이렇게 중앙집권국가의 깃털을 마련하였다면, 백제 같은 경우는 3세기, 정확한 연도로는 234년에서 286년, 이때 고이왕 때입니다. 어느 왕 때가 되겠다? 고이왕 때 중앙 집권국가의 깃털을 마련하게 되더라. 그러면 왜 이때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보느냐, 뭐 여러가지 업적이 상당히 고유왕 때 많습니다. 이때 첫 번째, 마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죄송합니다. 마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던 목지국을 이때 병합하게 됩니다. 목지국을 병합하였더라. 또한 두 번째, 율령을 반포하였다. 율령을 반포하였더라. 세 번째, 앞서 또한 관제를 갖다가 정비하고, 관제와 관등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관등과 그리고 관복을 정비하였더라. 이런 업적들이 상당히 많은 왕이 바로 고유왕이 되겠죠. 그래서 고유왕 때 이렇게 그 중앙집권국가를 갖다가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4세기 중엽경에, 연도로는 346년에서 375년이 된데, 백제 같은 경우는 근초고왕 때 빠르게 중앙 집권 국가를 완성하고, 또한 가장 전성기를 갖다가 누렸던 시기가 바로 이 근초고왕 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보시면 연도를 갖다 한번 적으면 근초고왕이 346년에서 375년간 집권했던 왕입니다. 4세기 중엽왕이 되겠죠. 앞서 고구려를 갖다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중앙집권국가를 기틀을 마련하고 자, 4세기 말에 이르러서, 지금 보시다시피 4세기 말에 이르러서 소수리망 때에 중앙집권국가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가 훨씬 늦은 백제는 더욱더 빠르게 중앙집권국가를 갖다가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백제가 빠르게 중앙집권국가를 갖다가 완성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크다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느냐, 바로 여기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겠죠. 어디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강 유역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중앙집권국가를 갖다가 완성할 수 있다. 한강은 아주 넓은 평야지대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고, 또한 한강을 타고 서쪽으로 이동하면 중국으로 당도할 수 있어 빠르게 선진 문물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근초고왕에 이르러서 중앙집권국가를 완성하고 알로 최고의 전성기를 갖다가 맞이하였더라. 그러면 자, 이때 왜 그러면 완성하였다 보냐, 업적들을 봅시다. 첫 번째, 이때 이르러서 드디어 마한 전 지역을 정복하였더라. 그래서 마한 전체를 정복하게 된 거고, 두 번째, 왕의 상속에 있어서도 이때 무슨 상속이 이루어졌다 기록이 있냐면 부자 상속이 이루어져 왕권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세 번째, 이때 이르게 되면 중국의 요서라든지 산둥 지역으로 진출하고, 또한 일본의 규슈 지역으로도 진출하여 활발한 대외 활동도 이루어진 시기더라.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 할 때는 지도와 관련된 것이 꼭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 지도를 갖다가 살펴봤죠. 살펴보시면 요서가 지금 보면 근초고왕 때 이르러서 지금 요서 지방과, 자, 체크를 한번 해보면 백제가 이렇게 한강유역을 갖다가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이뤘을 때 요서 지방으로도 진출하고, 산둥 지방으로 진출하고, 일본의 큐슈 지방으로도 진출하였던
이러한 모습이 볼 때는 이분 이 지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나올 때는 근초고왕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추론을 갖다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저번 시간에 봤던 고구려와도 연관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고국 원왕을 갖다가 전사시켰던 왕이 바로 이 근초고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적을 해서 가장 전성기를 누렸을 때가 근초고왕 때가 됩니다. 그 다음 왕은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때가 침류왕이라고 있습니다. 침류왕이라고 있는데 이때는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백제는 불교 수용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런데 백제는 이후 5세기에 접어들면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5세기 때 왕들이 어떻게 되느냐, 위기를 맞이했을 때 왕들이 비유왕, 그 다음이 계로왕, 그 다음이 문주왕, 그리고 동성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5세기 때. 근데 백제는 이때 커다란 위기를 갖다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때 5세기 때 커다란 위기를 갖다가 맞이하고 되느냐? 앞서서 봤던 5세기 때의 고구려를 갖다가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 때문이죠. 장수왕. 장수왕이 무슨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겁니다. 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니 남쪽에 있던 백제에게 커다란 위기를 갖다가 맞이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 위기를 갖다가 각각 극복하기 위해서 비유왕 때는 나제 동맹이란 것을 추진하여 이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려 합니다. 나제 동맹은 말 그대로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겠죠. 다음 계로왕 때는 실제로 전투 중에 이 계로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전사하게 되고 문주왕 때는 역시 수도가 천도되게 됩니다. 수도가 천도되게 되더라. 이때 수도가 어디로 천도되게 되냐면 웅진, 오늘날의 공주 지역으로 수도가 천도되게 됩니다. 동성왕 때는 나제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신라와 역시 무슨 동맹이 다시금 체결되게 되냐면 결혼 동맹, 혼인 동맹이 즉 체결되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게 되었고 드디어 6세기 때 이르게 되면 백제가 어느 정도의 다시금 부흥기를 갖다가 맞이했던 시기가 바로 6세기 때가 됩니다. 이 부흥기를 맞이했던 왕이 어떻게 되냐면 두 명이 되겠습니다. 무령왕과 그리고 성왕이 되겠죠. 무령왕 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게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그죠? 무령왕릉이 있더라. 이 무령왕릉은 무슨 무덤 양식이냐? 벽돌 무덤 양식입니다. 근데 이 벽돌 무덤 양식은 우리나라 무덤 양식이 아니더라. 벽돌 무덤은 중국 양나라 남조의 무덤 양식으로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중국의 발전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가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거겠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바로 22담로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22담로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거는 왕의 자제나 왕족을 지방에 파견하여 지방을 갖다가 통제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한 지방 제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을 때 왕족이나 왕의 자제들을 갖다 지방에 파견하여 지방 세력들을 갖다가 견제하면서 주요 목적은 뭐가 되겠다? 바로 왕권을 갖다가 강화할 목적으로 이렇게 담로란 것을 설치하여 어느 정도 부흥기를 갖다 맞이하게 되었고 드디어 성왕 때 이르게 되면 제2의 중흥기라고 할 수 있는 성장을 갖다가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을 위해서 수도를 갖다가 천도하게 됩니다. 앞서서 문주왕 시기의 수도 천도는 쫓겨서 수도가 천도되었다면 성왕 때의 수도 천도는 발전을 위한 초석을 삼기 위해서 수도를 갖다가 천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디로 수도를 천도하느냐? 사비성으로 수도를 갖다가 천도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국호도 바꿉니다. 국호를 갖다가 뭐로 바꾸느냐? 남부여로 국호를 갖다가 바꾸더라. 그리고 이때 가장 커다란 바로 한강유역의 한강의 일부를 다시금 드디어 장악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 누가 배신을 하게 되냐면 신라가 배신을 갖다가 하게 되고, 이후 관상선 전투에서 이 성왕이 전사하게 됨으로써 신라는 다시 하락의 길로 나아갔다. 이게 백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신라를 갖다가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그대로 보면 신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그 발전 속도가 늦다. 그리고 또한 토착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 나라가 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라를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신라. 신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원전 BC 57년 혁거세라는 분이 세운 나라가 되겠죠. 역시 신라 같은 경우는 유이민 집단과 토착민 집단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다. 하지만 이제까지 고구려라든지 백제가 유이민 세력이 주가 되어서 국가를 갖다 운영하고 주도했다면, 이 신라 같은 경우는 토착 세력이 주를 이루어 나라를 갖다가 이끌어 갔다.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맥이 두 산맥이 있죠. 하나가 태백산맥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것이고 또 소백산맥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근데 신라가 어디 위치해 있느냐? 이렇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산맥이 둘러싸여 있고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이 시기 때는 이러한 교통적인 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갖다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또한 이때 가장 발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으로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서 중국의 문물을 갖다 수용하면서 발전을 갖다가 이루어 나갔던 거죠. 초기에는 오랫동안 중앙집권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무슨 단계에 머물러 있었느냐?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물러 있었더라. 그래서 초기에는 왕위도 박씨라든지 그리고 석씨 그리고 김씨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왕위를 갖다가 이어받았고, 왕의 호칭도 왕의 칭호 같은 경우도 초기에 토착적인 성격이 강하였다든지 아니면 왕의 이런 칭호가 들어온 시기가 늦었겠죠. 그래서 초기에 뭐라 불렀느냐? 거서관, 차차웅, 그리고 이사금, 그 다음이 마립관, 그리고 왕, 이렇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4세기 말경에 이르러 바로 중앙집권국가의 깃털이 마련되게 되는데, 신라에 있어서 중앙집권국가의 깃털을 마련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4세기 말에 내물왕때가 됩니다. 내물왕때가 되겠다. 정확한 왕의 칭호는 왕이 아니라 내물, 정확하게는 마립관이 되겠죠. 이때에 이르러서 중앙집권국가의 깃털이 마련되었더라. 세 나라를 갖다가 비교해 보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의 태조왕 때,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3세기 때 고위왕 때, 이에 비해서 신라는 4세기 말에 내무왕 때 중앙집권국가의 깃털이 마련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때 중앙집권국가의 깃털이 마련되었다고 보느냐 살펴보면, 첫 번째 봅시다. 먼저 왕위 세습이 이제까지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졌죠. 근데 이때부터 김씨가 이제 왕위를 갖다가 세습하게 되어 왕권이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되었다? 강화되었음을 갖다 나타내고, 왕의 칭호도 이때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갖다가 사용하였다는 거죠. 또한 이때 기록에 따르면 왜구가 침입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를 갖다가 격퇴하게 되는데, 이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왜구를 갖다가 왜구라고 적을까? 격퇴하냐면 이때 강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 왜구를 갖다가 격퇴하게 되는데, 이 내무왕 때는 고구려의 내정 간섭, 즉 정치적 간섭을 일부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잘 나타내주는 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도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호명그릇이란 것이 있더라. 그러면 호명그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실은 뭐다? 이때는 신라가 고구려의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간섭을 받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세기 때는 역시 신라가 위기를 갖다가 맞이하게 됩니다. 백제와 동일한 이유가 되겠죠. 5세기는 동일하게 위기를 갖다가 맞이하게 됩니다. 5세기 때는 왜 그러냐? 역시 장수왕의 무슨 정책? 남진 정책이 되는데, 이때 왕은 어떻게 되냐면 눌지왕, 소지왕 이렇게 됩니다. 눌지왕, 소지왕. 정확하게는 눌지 마리간, 소지 마리간 이렇게 되겠죠. 이때 보시면 참고로 눌지왕 때 한 가지 체크해 둬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때 불교 수용이 이루어졌더라. 불교 수용이라기보다는 불교가 들어왔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불교가 전래되었다. 불교가 전래되었으나 토착적인 성격이 강하여 불교를 갖다가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소지왕 때 이르게 되면 조금 위에 동성왕과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또한 무슨 동맹이 이루어졌다? 결혼 동맹을 체결했다. 참고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연결을 갖다가 같이 해보면 이분하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왕과 소지왕 때 결혼 동맹. 참고로 나제 동맹은 이 백제의 비유왕과 눌지왕 때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한 개 더 하면 불교 전래와 함께 한 개 더 나제 동맹이 체결될 때가 눌지왕 때가 됩니다. 그러다가 신라는 6세기에 이르게 되면 엄청난 비약적 발전기를 갖다가 이루게 됩니다. 발전기를 갖다 이루게 되는데, 보시면 자, 여기 6세기는 좁은 관계로 페이지를 넘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6세기가 되겠습니다. 6세기. 신라 6세기의 그 첫 번째 문을 연 왕이 누구냐? 지정왕이 됩니다. 지정왕.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법흥왕. 그 다음이 진흥왕. 신라는 이 6세기 때가 가장 중요하고, 이때 비약적인 발전을
했던 시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6세기 지정왕 때부터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보느냐, 업적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정왕 때 일단 왕이라는 드디어 칭호를 갖다가 이때부터 사용하게 됐던 거죠. 그 전까지는 마리칸이라는 칭호를 갖다가 사용하다가 이때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나라의 국호도 원래는 신라가 이름이 뭐였느냐, 사로국이었습니다. 사로국이었는데 이때 신라로 국호를 갖다가 드디어 바꾸게 되고, 세 번째 이때 어디를 정벌하였다는 기록이 있느냐, 우상국, 오늘날의 울릉도가 되겠죠. 우상국을 정벌하여 영토를 갖다가 확장시켰더라. 그리고 드디어 법흥왕, 매우 중요합니다. 법흥왕 때 이르러서 드디어 신라가 중앙 집권국가를 완성하게 되더라. 중앙 집권국가를 갖다가 완성하였다. 그러면 왜 이때 중앙 집권국가를 역시 완성하였다 보느냐, 이때 이르게 되면, 자, 첫 번째 업적들을 봅시다. 불교를 갖다가 이때는 공인입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인 국가의 종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2차돈의 순교에 의해서 불교가 공인되고, 두 번째 율령을 이때 반포하였으며, 세 번째 관등제라든지 그리고 골품제를 갖다가 이때 정비하고, 네 번째 또한 영토도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디를 갖다가 복속하게 되냐면 금관가야를 정복하였더라. 이러한 다양한 업적, 그리고 뭐 굳이 더 적다면 원이라는 연호도 사용하였을 정도로 국가적인 발전이 크게 이루어져서 이때 중앙 집권 국가가 어떻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다음이 진흥왕인데, 진흥왕 때가 바로 신라의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시기가 되겠더라. 특히 진흥왕 때는 영토 확장에 주력하게 되는 거죠. 영토 확장에 주력하게 되는데, 이렇게 영토 확장을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것은 바로 화랑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업적으로 화랑도를 갖다가 정비하여 영토 확장에 앞장섰으며, 이때 이르게 되면 또한 한강유역도 차지하게 되는 거죠.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두 번째 한강유역도 드디어 장악을 하고, 세 번째 또한 고령의 대가야도 이때 정복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렇게 영토를 갖다가 장악하고 난 이후에 한 가지 더 빠져먹네. 한경도, 고구려의 한경도 지역으로도 진출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흥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토를 갖다가 넓히고 난 이후에 이를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갖다가 세우죠. 대표적인 게 바로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를 갖다가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비란 것은 뭐냐면, 왕이 직접 가서 이렇게 비석을 갖다가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진흥왕까지 보면 신라의 발전까지 모두 다 살펴봤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가야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봅시다. 가야 가야는 누가 세웠다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김수로가 세웠다고 잘 아시죠? 김수로가 대략적으로 AD 1세기경에 이렇게
건국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가야를 갖다가 주도했던 것은 6가야입니다. 6가야 6개 가야가 있었는데 초기 가야는 3세기경에 금관가야가 되겠습니다. 금관가야가 이 가야의 주도권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어느 지역이 되겠다? 김해 지역이 되겠죠. 이 금관가야가 주도권을 이어가는데 이때를 정기가야 연맹체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정기가야 연맹체. 그러다가 이 주도권이 5세기쯤에 이르게 되면 대가야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날의 고령 지역에 있었던 가야가 되겠죠. 이때의 가야 연맹체를 후기가야 연맹체로 합니다. 그러면 왜 가야의 주도권이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왔느냐? 앞서 봤다시피 복습을 해보면 강개토 대왕의 업적 중에 신라에 진입한 왜구를 격퇴했다는 내용이 있죠. 이때 이 왜구들이 가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때 고구려군이 가야 지역을 침입하면서 이 금관가야가 크게 세력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 이유가 뭐냐? 주도권이 이렇게 하면 고구려군의 침입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가야의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거죠. 가야라는 나라는 벼농사가 크게 발달하였고 또한 철의 생산이 매우 높았던 지역이 되겠더라. 하지만 이 가야라는 나라는 끝내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연맹국가에서 소멸되고 맙니다.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죠. 즉 연맹왕국 단계에서 소멸되게 되는데 왜 그러면 이 중앙집권국가로 나아가지 못했냐? 두 가지 큰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갖다가 유지했다는 겁니다.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갖다가 유지해서 힘을 하나로 어떻게 하지 못했다? 국가적 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로 모으지 못하였다. 독자적인 정치 권력을 유지하거나 이랬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백제와 신라 사이에 이어서 압박을 해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끝내 소멸되어 끝내 이 금관가야 같은 경우는 신라의 누구에게 멸망하게 되냐면 법흥왕에게 멸망하게 되고 이 대가야 같은 경우는 신라의 진흥왕에게 끝내 멸망당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더라.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게 했죠. 그래서 백제, 신라, 가야까지 총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삼국이 성립되어지고 발전해가는 즉 중앙집권국가로 나아가는 이 과정과 가야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각각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